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즐겨 듣는 이곳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인생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길고 복잡한 저희 이야기를 어디에 풀어놓을 데가 없어 답답하던 차였죠. 그러다 저희 엄마의 권유로 안에서 썩어가던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풀어낼 수 있었답니다. 제 사연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넋두리처럼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네요. 만약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모두들 간단한 위로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제 나이 고작 23살이었죠. 남들은 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학업 중간에 해외여행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느라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을 나이에 시집을 간 거예요. 물론 그때의 저는 제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21살 때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카페 사장이었어요. 처음 제가 일을 시작할 땐 10평도 안 되는 작은 카페였지만 20년 뒤 저희가 결혼할 당시엔 카페를 2배로 확장해 테이블까지 놓았을 만큼 장사 수완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났지만 전혀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꾸미고 다니며 말도 재미있게 잘했고요. 그래서 얘가 그때 남자친구 얼굴에다가 콜라를 그대로 들이부었다니까요. 진짜로. 헐 대박. 야, 너 폼 미쳤다. 근데 잘했다. 잘했어. 바람피는 인간들은 케찹까지 쏟았어도 돼. 폼 미쳤대. 형부도 30 넘었으면서 왜 이렇게 요즘 애들 말 잘 알아요? 야, 말도 마. 나도 매번 놀랍다니까? 오빠는 맨날 나보다도 유행어들을 먼저 알아. 이렇게 어리고 이쁜 아내 얻었는데 그럼 나도 그만큼 노력해야지. 올, 수영이 진짜 남편 잘 만났다. 부럽다. 한참 어린 제 친구들과도 허물없이 수다를 떨며 장난칠 정도로 말이죠. 저도 당연히 제가 남편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고 저희의 결혼 생활이 연애 때처럼 즐겁고 재미있을 줄만 알았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집에 엄마만 계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서로 얼마나 다정하게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되실 분도 이렇게 어리고 예쁜 며느리 주셔서 감사하다며 좋은 얘기만 잔뜩 해주셨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식이 2달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절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둘만 만나서 얘기할 게 있다면서요. 자상한 시어머니가 좋았던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냉큼 시어머니 댁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죠. 어머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어머, 다이어트 한다더니 노력 많이 하는구나. 얼굴이 몰라보게 예뻐졌어. 에이, 아니에요. 좀 더 빼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셔서 놀랐어요. 어쩐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이 도통 없었잖니. 이제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미리 친해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좋죠. 종종 이렇게 예쁜 카페도 같이 오고 그래요, 어머님. 그럴까? 우리 수영이가 이렇게 예쁘고 싹싹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만난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네, 어머님. 뭔데요? 식 올리기 전에 여기 이 서류들 좀 떼와줄래? 시어머니가 내민 작은 쪽지에는 재산증명서, 산부인과 검진서, 신원정보 관련 서류들과 범죄기록 조회서 등 몇몇 서류가 있었어요. 전 그 서류 목록을 보고 잠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혹시나 해서 말이야. 당연히 우리 진언니가 선택한 아이니까 문제될 건 없겠다만 이런 서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 단단히 가지고 식을 올리는 게
너희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물론 우리 친언니 것도 내가 다 준비해서 주마. 시어머니의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고 서로 공평하게 서류를 고안한다고 하니 제가 거절을 할 수도 없어서 그땐 그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런 서류들을 떼서 주고받기로 했다고 전달했죠. 그땐 제가 어렸기에 엄마가 같이 봐줘야 하는 서류들도 있었거든요. 엄마는 자초지종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 하셨습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보고 그러셨죠. 아무래도 저희 집이 시댁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했거든요. 시댁은 결혼식 기준으로 5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집도 차도 전부 마련해 놓고 집안 자체에 자그마한 대출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산 관리를 알차게 하고 가셨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꽤 있었고요. 반면 저희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돌아가셔서 그런 기반을 다져놓고 가시질 못하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엄마 혼자 일하시면서 절 키우느라 재산을 모을 여력이 없었죠. 당연히 아파트 대출도 좀 있었고요. 게다가 저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는 상황이었기에 남편처럼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시댁 식구들이 이런 저희 집안의 상황을 감안해 줄 거라고 생각해 별로 감정이 상하진 않았고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서로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하자고 얘기한 게 내심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딸을 보내는 엄마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엄마는 목록에 적힌 서류를 순순히 다 떼주면서도 남편의 서류를 받으면 엄마한테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잘 보관하고 있겠다면서요. 어쨌든 저희들은 서로 아무것도 걸릴 것 없는 깨끗한 서류를 주고받았고 결혼식까지 무탈하게 올릴 수 있었답니다.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저희는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처음엔 소꿉놀이를 하는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남편 출근 전에 아침상 차려주고 퇴근할 때는 저녁상도 차려주는 게 전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것도 밖에 나가 일하는 것과 달리 시간이나 상황에 쫓길 일이 없으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했죠.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불과 반년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결혼 후부터 시어머니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첫 시작은 그놈의 요즘 애들 소리였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성태 엄마를 만났잖아? 근데 그 집 며느리가 진짜 너무 요즘 애들이래. 요즘 뭐 MZ다 어쩐다 하면서 요즘 애들 싹바가지라고 그러는 거 어느 텔레비에서나 봤지. 이렇게 직접 얘기 듣는 건 처음이었다니까? 지난번에 애들 온다고 성태 엄마가 팔보채도 해주고 수육도 삶아주고 아주 의리의리하게 차려줬더니만 글쎄 밥 다 먹고 설거지하라는 말에 제가 왜요? 이랬다는 거야. 요즘 애들이 그렇단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게요. 그건 좀 심했네요. 우리 수영이도 어린데 요즘 애들처럼 그렇게 개념 없진 않잖아. 그치? 넌 그런 애들 이해가 되니? 아니요. 그건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도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저도 이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아니 난 또 요즘 애들 MG 거리면서 아주 싹바가지 어깨 군다니까. 넌 몰라도 네 친구들 중에라도 그런 애 있나 싶어서 물어봤지. 어머님 친구분 며느리가 좀 이상한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워낙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들이나 다른 학과 친구들 봐도 다 정상이에요. 그런 애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래? 하면서 반색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그럼
편하게 생각해도 되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여기 창고 정리를 좀 할까 해서 말이야. 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하시는 거예요. 얼떨떨하긴 했지만 전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엄청난 대청소와 더불어 갈비탕과 잡채 등 주말 식사를 위한 한상 차림을 하고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가 먹을 반찬까지 만들어야만 했죠. 저 혼자 그 모든 걸 할 때 시어머니는 그저 5분마다 팔짱을 끼고 나타나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했고요. 사람이 아무리 뻔한 일도 직접 당해보면 잘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절 만나면 요즘 애들 흉을 먼저 보고 제 입으로 저는 개념 없는 요즘 애들이 아니라는 대답을 하게 만든 뒤 온갖 일을 시켜댔죠. 지나고 나서 보니 아주 전형적인 세뇌였죠. 어느새 저는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를 태우고 벚꽃 구경, 단풍 구경을 다니며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시어머니 친구 생일까지 챙겨줬어야 했습니다. 백화점 가서 신상 스카프를 사오거나 세일하는 마트에 찾아가 장을 보고 오는 심부름은 아주 당연히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 됐고요. 그 모든 일들을 시키면서 시어머니는 늘 제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혹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거절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깜짝 놀랄 만큼 무섭게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하여간 요즘 것들 되바라졌다 하더니 너도 똑같구나.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지금 약을 먹은 상태라 더더욱 운전하긴 쉽지 않고요. 어머님도 여자라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 대체 평소에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여자는 시집 오면 몸도 자기 몸이 아니라 가족의 몸이야. 장차 우리 아들 데릴 일, 아이들을 낳을 몸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생리통이라니.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당당하게 뭐? 여자니까 잘 알아? 그렇게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대체 무슨 시집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천사 같은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불호령을 처음 겪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고는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시킨 일을 해내고 나면 또다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나중에야 그게 새늘을 일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란 걸 알았지만 그땐 그런 걸 알아볼 시간도 없었기에 전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저만 홀로 일찍 시집생활을 하니 제 또래 친구들에게 고충을 털어놓아도 위로만 해줄 뿐 진심 어린 공감이나 조언을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가 절 맘대로 부려먹고 있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이런 건 줄로만 알았죠. 그러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데를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성경 얘기나 이런 건 하나도 몰랐지만 적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착하고 제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살면서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랑만 사담을 나눠봤지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 기회는 없었는데 교회 안에는 이모뻘의 집사님들과 허물없이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제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진 않았지만 그대로 조금씩 꺼낼 수가 있었고 집사님들은 진심으로 공감도 많이 해주셨고 항상 절 마주칠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당시 전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했을 시기라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교회에서 대단한 활동을 한 건 아니었어요. 일요일 오전 11시에 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30분 정도 모임을 가지고 오는 게 다였죠.
그런데 이 작은 활동이 남편과의 트러블로 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주말엔 잠 좀 편하게 자자. 나 쉬는 날 일요일밖에 없는 건 몰라? 왜 이렇게 일요일마다 아침부터 부스럭거리고 거슬리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당신 잠기 예민하다고 해서 내가 샤워도 다 전날 미리 하고 자고 아침엔 일어나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거슬리다는 거야. 나처럼 조용히 나오는 사람이 어딨다고. 네가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거슬린다니까. 네가 나가면서 매트리스가 흔들리잖아. 그냥 좀 자면 어디가 덧나냐? 아니, 그럼 그동안 밤에 화장실 다녀오는 건 대체 어떻게 참았대? 그 정도로 예민한 거면 애초에 매트리스를 하나 사면 안 됐지. 요즘 매트리스 2개 붙어있는 침대도 나온다던데 그런 걸로 바꾸던가.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철딱서니가 없어도 유분수지. 네가 돈 벌어오는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 신혼 초엔 전혀 예민한 게 없던 남편이 갑자기 제가 침대에서 일찍 일어나는 게 거슬린다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요. 처음엔 제가 부스럭거리는 게 싫다고 해서 머리 드라이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옷만 최대한 조용히 갈아입고 나왔는데 침대가 흔들리는 게 거슬린다는 말에 기가 찼네요. 전 안 그래도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한테 무슨 안 좋은 말이 들어갈까봐 나오기 전에도 밥상을 다 차려놓고 나갔거든요. 남편은 밥이랑 국만 퍼서 먹으면 됐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짜증을 내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가 전날 밤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려고 해도 그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며 또 짜증을 냈어요. 제 갖은 노력에도 남편의 짜증은 멈출 줄 몰랐고 중국에는 시어머니께 절 완전히 이상한 아내인 양 말을 해놨더라고요. 일주일에 고작 2시간 외출하는 것 가지고 무슨 교회에 미쳐서 가정을 내팽개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요. 진원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 요즘 네 남편 잠도 못 자게 방해하면서 밖으로 놔둔다며. 너 시집 온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밖으로 놔두는 거니? 어? 지금 이게 내 귀에도 들려올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가정에 소홀한 거냐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진짜 안 그래요. 평소에 매일같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이나 어머님 심부름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일요일 오전만 잠깐 다녀오는 것 뿐이에요. 그마저도 거슬린다고 해서 전 침대 끄트머리에만 붙어서 잔다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이거 듣고 정말 기가 차서 너 진은이한테 매트리스 2개 사잔 얘기를 했다며. 남편 잠기가 예민한 걸 가지고 멀쩡한 침대를 갈아치우자고 했다며. 어쩜 너는 돈도 없는 애가 바라는 게 많니? 내가 너한테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만치 돈 벌어오라고 한 적 있어? 그저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잘 하라고 했지? 근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그딴 되바라진 소리나 해? 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 가정에 충실하기라도 해야지. 그것조차 안 하면 네가 우리 집에 빌부터 사는 것밖에 더 되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대체 언제 가정에 소홀했다고 이러세요. 오히려 저만큼 가정에 헌신하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전 어머님이나 남편이 하라는 거 전부 다 해드리고 있는데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막말을 퍼부으세요? 너 그런 얘기는 어디서 배워왔어? 뭐 너만큼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 없다고? 대체 누가 너한테 그따위 말을 가르쳤냔 말이야. 네 주변에 결혼생활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가만, 너 그거 교회에서 들은 얘기지? 이거 봐라 이거. 그새 바깥바람 좀 쐈다고 애가 이렇게 변했다. 얘를 어쩌면 좋니? 얘기가 아예 안 통하더군요. 저는 결국 유일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아예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교회를 그만둬도 잔소리를 멈추질 않았어요. 심지어 원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만 듣던 걸 남편의 잔소리까지 2배로 들어야 했고
매번 말하는 레퍼토리가 요즘 애들에서 가난한 집안 딸로 바뀌었죠. 제가 아무리 살림을 완벽하게 해도 두 사람은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몰랐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득달같이 가난한 집안 딸이 살림 말아먹는다며 욕을 해댔어요. 한번 미운 털이 박혔다고 절 피말려 죽이라는 건가 싶을 정도였네요. 요리 다 끝나고 왜 행주 바로 안 빨아놨니? 주방에 냄새 배면 음식이 맛있게 만들어지겠어? 가난한 집안 딸이라 이런 냄새를 잘 모르는 거야? 이 퀴퀴한 냄새에 안 맡아지냐고. 넌 살림이라곤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이씨, 야, 나 생선가시 다 안 발라놓으면 안 먹는 거 몰라? 누가 밥상머리에서 이거 하나하나 가시 떼가면서 먹어.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해도 이건 기본 상식 아니야? 상식. 꼭 귀찮게 말을 해줘야 알더라. 예, 너 이리 와봐. 여기 욕실 청소하고 나서 내가 물때자국 신경 쓰라고 했지. 근데 이거 보여? 어? 아니 여긴 너희 집처럼 가난한 집구성이 아니라니까. 우리 집은 재산이야 재산.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쓰겠니? 전 시댁에서도 저희 집안에서도 발걸음 하나까지 신경 쓸 정도로 예민해져만 갔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되어갔어요. 도저히 버티다 못해 하루는 정말 진지하게 남편을 앉혀놓고 대화를 시도했죠. 두 사람의 언행이 상식적으로 너무 지나치다고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쨌든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인 전 너무나 힘이 드니 제발 잔소리를 조금만 줄여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노발대발 화를 내며 진심 어린 조언들을 어떻게 잔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하나뿐인 동아줄을 담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했던 건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자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바로 그 다음날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온 딸을 보고 엄마는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아무런 얘기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밥을 차려주시고 푹 잘 수 있게 해주셨죠.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그간 있었던 일들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울진 않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별말 없이 얘기를 전부 들어주셨고요. 친정집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던 엄마는 제 양손에 묵직한 짐을 한 보따리씩 쥐어주시며 절 다시 남편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에게 한 박스씩 주라고요. 안에 든 것을 보니 인삼이니 한과니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잔뜩 있더군요. 그걸 제 손에 들려보내는 엄마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전 쉴 새 없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답니다. 엄마의 선물을 받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고맙단 소리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덕분에 3일간 집을 나갔던 것에 대해선 더 이상 잔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는 철마다 저희 집에 과일부터 해산물, 특등급 고기까지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그만 보내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그때 다른 이유를 대시며 꿋꿋이 보내셨죠. 앞집에서 받았다, 세일을 크게 해서 그렇다 등등 여러 이유를 대셨지만 사실 전 그 모든 게 엄마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반대에도 계속 택배를 보내시는 엄마를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은 자꾸만 쌓여가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처먹을 줄만 아니 점점 제 안에서도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고기 좀 더 빨리빨리 구울 수 없어? 굽다가 네가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니지? 식사하는 사람 흐름 끊기지 않게 잘 좀 해라. 하고 있어요.
화구를 없애고 인덕션으로 바꾸셔서 열이 늦게 받아서 그래요.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버릇 좀 고쳐라. 가난하게 자란 티 좀 내지 말고. 너 여기 있던 국감도 먹었니? 아니요. 아까 저희가 먹었어요. 전 지금 한 입도 못 먹고 요리만 하고 있잖아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제가 어떻게 그걸 집어먹겠어요? 그렇게 말대꾸 할 시간에 더 빨리빨리 하라고. 아, 속 터져. 어쩌다 내 집에 저런 걸 들여서. 뼈 빠지게 지들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림하며 친정엄마가 보내온 귀한 재료로 밥상까지 차려주는데도 저한텐 한 입도 주기 아까워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며 언제고 이 집에서 종노릇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모르게 일을 하면서 저는 차곡차곡 돈을 모아갔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돈만 벌 수 있었던 일이 다행히 점점 수입이 오르게 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일에 적응이 되니 점점 손이 빨라졌거든요. 저축 금액이 쌓여가자 저도 모르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고단할 때마다 혹시 몰라 녹음기를 켜고 문자 내용을 캡처해놓곤 했죠. 그렇게 하니 마음이 전보다는 좀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사직서를 품고 산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 같네요. 하루는 저희 엄마가 김장김치를 또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 양이 무려 50폭이나 될 정도의 양이었죠. 당시 배추값이 많이 올라서 뉴스도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그 정도 양의 김장김치를 보내시니 제가 당장 전화해서 엄마께 정말 이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그때도 시어머니 20폭이 드리고 남편과 저는 30폭이 가지고 잘 먹으라는 말씀만 하셨죠. 하지만 제가 정말 진지하게 그러지 말라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인간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 처음으로 알겠다고 대답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는 김에 돈을 어느 정도 모아두었던 저는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번엔 제가 엄마께 제대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로 한 끼를 먹고 저녁엔 고급 레스토랑을 데려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틀 뒤로 약속을 잡고 그날 갈 만한 고급 레스토랑도 전부 예약을 해두었죠. 전 사실 엄마를 초대했을 때 제 시집살이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남편도 일정이 있고 시어머니도 바쁜 날을 골라서 약속을 잡았죠. 집으로 초대했을 때 엄마가 바로 이틀 뒤에 오신다고 해서 오히려 좋았던 이유도 보통 하루 이틀 전에 스케줄이 변동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전 엄마가 오는 날 시간을 전부 빼놓기 위해 미리 전날 엄마에게 받은 김치 20포기를 시댁으로 옮겨놨고 저희 부부가 먹을 건 따로 김치 냉장고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집안 살림도 미리 다 치우고 왔고 저희 집 살림이나 처리해야 할 일들도 전부 미리 해놨어요. 그렇게 약속 당일이 되어 엄마가 거의 다 도착하셨다는 문자를 보내셨을 때 저는 미리 상을 차리며 엄마가 보낸 김장김치를 꺼내려고 했는데요.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니 글쎄 그 안이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해봤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쓸데없는 걸로 전화하지 말라고 짜증을 버럭 내고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거 내가 어제 가지고 왔다. 네? 30포기를 전부요? 그래. 네가 꽁쳐든 거 내가 직접 가져가야지 뭐 어쩌겠니. 사람 불러서 가지고 왔다. 너 어쩜 나한테는 반도 안 되는 양을 주고 그렇게 뒤로 빼돌릴 생각만 했니?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아주 배은망덕하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애초에 저희 엄마가 저희 두 사람한테 30포기, 어머님께 20포기 드린 거예요.
저희는 인당 15폭이고 어머니는 혼자 20폭이라서 제일 많이 드린 거였다고요. 적당히 나눈 걸 가지고 뒤로 빼돌렸다뇨. 애초에 이 김치 자체가 저희 엄마가 주시는 건데요. 보자 하니까 이게 정말?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대꾸가 늘었어? 너희 가난뱅이 엄마가 그따구로 가르치든? 한국 사람 식탁에 김치가 빠질 리가 없는데 고작 3사람 몫으로 50포기 준비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100포기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정도를 모르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소리에 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곧 들어오실 예정이었기에 더 이상 핸드폰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전 화를 꾹 눌러 참고 시어머니한테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 그 50포기는 다 드세요. 일단 전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5분도 안 되어서 친정엄마가 도착을 하셨고 전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맑은 얼굴로 엄마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랑 먹을 만한 음식을 마련했었는데 같이 먹지 못해 아쉬웠지만 다행히 엄마는 그래도 맛있다며 좋아해 주셨죠.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친 엄마가 잠시 화장실을 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에서 도우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채가 현관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들어오고 있더군요. 너,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직접 찾아왔다.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 전화를 그따구로 끊어? 어?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니? 그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예의조차 모르는 거야? 어머님, 오늘 친구들 만나신다면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 끊는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바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온 게 뭐가 어때서? 그럼 내 새끼 집에 내가 눈치 보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아주 요즘 기고만장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야,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네 집이 아니라. 그럼 눈치 보면 살아야 하는 건 너지. 꼴랑 김치 50포기 보낸 네 가난한 엄마가 이런 건 안 가르쳐주디? 어?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단 목소리 좀 낮추시고 진정 좀 하세요. 네가 뭔데 목소리를 낮추라 마라 하냐고. 너 니네 엄마 좀 불러와라. 어떻게 가난한 집안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예의범절이라곤 하나도 못 배운 채로 놔둘 수가 있느냔 말이야. 허구한 날 이것저것 먹을 거 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오는 김에 김치도 50포기 더 해오라고 해라. 내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으니 뭐 더 가져올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고. 아예 대놓고 갖다 바치란 소리세요 지금? 그래. 가난한 딸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채로 시집 보낸 죄 그렇게 갚으라고. 들고 올 거 없으면 김치라도 들고 와서 갚으라고 해. 뭘 갚아? 당신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지금까지 내 딸한테 이따위 상스러운 소리를 퍼부어 왔어? 뭐? 가난한 딸 시집 보낸 죄? 현관에서 시어머니랑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등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는 제가 살면서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을 하고선 시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셨어요. 엄마가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돌진해 어마어마한 힘으로 뺨을 내려친 것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지?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집안에 전과자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어디서 남의 귀한 딸을 괴롭혀? 어? 당신이야말로 범죄자 아들 장가 보낸 죄 어떻게 갚을 거냐고. 시어머니는 그 순간 뺨이 아픈 것도 잊을 만큼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동그래져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자 엄마는 품속에서 종이더미를 꺼내더니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던지며 호통을 쳤죠. 내가 우리 딸내미 안색이 하도 안 좋아서 그동안 당신네들이 내 딸한테 어떡하나 좀 봤다. 근데 어쩜 민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느냔 말이야.
보통 상식의 선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내가 당신의 조사를 하나씩 다 해봤다고. 그랬더니 뭐? 음주운전? 절도? 깜빵까지 다녀온 인간 멀끔하게 신분 세탁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장가 보낸 주제에 시집살이까지 시켜? 당신들 이제 두고 봐. 아주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줄 테니까. 엄마가 하는 말에 저는 모든 게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과는 확실히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감방에까지 다녀온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음주운전이라니. 진원이 그거 너 만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사고를 냈단다. 그중 마지막엔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고 범죄 사실 기록이니 재산 목록이니 결혼 전에 줬던 서류들 그거 다 위조한 거였어. 내가 단단히 챙겨놓길 잘했지. 그거 아니었으면 이딴 사기꾼 범죄자 집안에 내 딸을 평생 가둬놓을 뻔했다. 너 당장 짐 챙겨서 엄마랑 같이 가자. 이 인간들 사기 결혼으로 싹 다 고소하려니까. 잠깐만 사돈.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우리 아들 좀 불러올 테니까 다 같이 얼굴 보고 얘기해요. 네? 사돈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시어머니는 태세를 180도 바꿔 무릎을 꿇고 저희 엄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찰싹 쳐내며 제 엄마를 제 등 뒤로 보냈어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엄마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셨다는 거예요? 범죄자인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마주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아줌마. 아도 안 그래도 이 집이랑 인연 끊고 싶어서 노력한 지 오래예요. 근데 내 생각보다도 더 질 나쁜 집안이었다니 오히려 잘 됐네요. 그간 저한테 퍼부었던 막말들 노예처럼 부리며 심하게 대했던 거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증거물로 가지고 있으니까 각오해요. 엄마 말처럼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릴 준비하라고요. 뭐라고? 무슨 증거? 얘 수영아.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러니? 내가 널 친딸처럼 얼마나 아꼈는데. 너 나랑 예전에 많이 놀러 다니기도 했잖아. 이러지 말고 지난해 오면 다시 얘기해보자. 어? 놀러 다녔다고요? 아줌마 혼자 놀았지. 내가 뭘 놀아요? 난 당신 시중만 들어주고 다녔지. 그리고 범죄자인 남편 들어올 때까지 무서워서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됐고, 저희는 당신네 집안이랑 지금 바로 손절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나가요, 나가. 저는 손을 휘휘 저으며 시어머니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전엔 저도 모르게 제가 시어머니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어려워할 만큼 시어머니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그때 시어머니를 끌어내리면서 깨닫게 되었던 거죠. 동시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사람을 그동안 쓸데없이 무서워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화로 해결하자는 소리만 반복하면서 비굴할 만큼 저희한테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은 뒤에 저랑 엄마는 중요한 집만 얼른 챙겨서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뒤늦게 시어머니한테 상황을 전달받은 남편이 저에게 미친 듯이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는 괜히 바로 전화를 하기보단 변호사랑 얘기를 나눠보고 전화를 하고 싶어서 내일 전화하자라는 문자 한 통만 남겼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밤 늦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이후엔 수십 통의 문자를 해왔죠. 문자 내용은 아주 다채로웠습니다. 처음엔 구구절절 자기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니 또 저에게 사랑한다면서 되도 않는 착한 척을 하다가 나중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들을 보내왔죠. 전 다음 날이 되자마자 엄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제가 모았던 증거들과 바로 전날 남편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본 변호사는 오히려 쉬운 싸움이 된 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바로 소장까지 작성을 마쳤어요. 정말로 시댁을 영영 벗어난다고 생각하니 저는 10년 묵었던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생기를 되찾고 몸이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이렇게까지 길길이 날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범죄 이력이 많은 전과자였던 남편은 사기죄까지 저지른 것이 밝혀지면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막대해왔던 것은 전부 엄연한 폭력이었어요.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두 사람을 신고하면 남편의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여지면서 감방에 다시 가게 될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죠. 단순한 이혼이랑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전 남편, 아니 그 범죄자 사기꾼이 감옥에 들어가면 당장 저와 엄마한테 해코지할 수도 없을 테니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엄마가 그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들은 쉽게 끝이 났어요. 시어머니였던 여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남편이었던 사람은 다시 감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엄마랑 전 그 두 사기꾼한테 받은 돈으로 친정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전 남편이 그리 두렵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가 혹시 모르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어차피 제 일이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전과는 다르게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번화가가 아니다 보니 집값이 저렴한 데다 작은 마당까지 딸려 있어 날이 좋을 땐 밖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엔 유기견은 할 말이 입양에 키우고 있고요. 요즘의 삶은 강아지와 일이 전부인 아주 단조로운 삶이에요. 제 나이 때 사람들은 이런 조용한 생활을 지루해 하겠지만 저는 그간 너무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서인지 행복하기만 해요. 시간이 좀 지나니 엄마는 제가 아직 젊다며 내년쯤엔 다른 남자도 만나보라고 은근슬쩍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평생 엄마랑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때때로 지난 일들이 떠올라 괴로웠지만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도 없고 답답했는데요. 어제 오늘 꼬박 이틀 내내 열심히 글로 적어내고 나니 이제야 마음이 후련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듣게 될 분들은 과거의 저처럼 바보같이 불합리한 걸 참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